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통계의 공룡 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139480입니다. 얼마 전 GS 리테일을 보다가 생각이 난 김에 새벽 배송과 같은 이슈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마트가 어떨까 생각해서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게 되면 공룡치고는 매출 성장세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7년 15조 수준에서 18년 17조 그리고 19년에는 19조를 돌파했습니다. 매년 매출이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흐름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데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 같은 흐름에 이마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무엇보다 제가 이마트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새벽 배송인데요. 그 시작은 벤처업계 마켓컬리에서 시작했지만 이마트도 뒤처지지 않고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서울에서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이 많았었는데요.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된다 안 된다는 걸로 주변에서 말이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전역을 넘어서 수도권 일부까지 새벽 배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용으로 물류를 처리하는 네오를 통해서 하루에 2만 건의 새벽 배송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오는 이 같은 물류 센터를 의미하고요. 네오가 가진 장점은 물류 작업의 80%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이 같은 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대규모의 물량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사실 일반 소비자한테 좀 더 와닿았던 것은 바로 보냉 가방 알비백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점이 꽤나 긍정적으로 생각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 보냉 가방이라서 신선식품 보관이 가능합니다. 새벽 배송을 처음 주문할 때 보증금 2,000원을 받아가면서 이 가방에다가 넣어서 문 앞으로 배송해 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 가방을 내어놓으면 가방비는 받지 않고 집 앞에 미리 내어둔 가방에 물건을 담아두고 가는 구조입니다. 별 생각 없었는데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 한국이라서 가능한 서비스겠구나 싶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 앞에 가방을 두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긴 애당초 택배 배송도 문 앞에 두고 가긴 하지만 말이죠. 여하튼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실적이나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이 같은 새벽 배송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오를 추가 건립하는 것을 윤곽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남과 구리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네오가 뭔가 했더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온라인 스토어였군요. 그리고 이 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초될 것을 우려해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것이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미 진행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되었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온라인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네오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마트가 온라인 주문과 배송에 꾸준하게 확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마트의 본질과 실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3분기다 보니까 주요한 내용은 반기 보고서로 확인하는 게 맞아 보여서 반기 보고서로 주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계유에서 종속회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스타필드도 이마트의 종속회사이고 이마트 슈퍼나 이마트 편의점도 역시 이마트의 종속회사, 그 외에 신세계 관련 기업도 있고요. 스무디킹 코리아도 이마트의 종속회사군요. 여기에 더해 미국과 베트남에도 관련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를 좀 정리해서 보면 예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 매출 구성을 좀 상세히 보고 싶었는데 매출 구성 자체가 유통업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매출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과거 실적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과거부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매출 원가는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17년 71.8%의 원가율이 19년 74.3%로 올랐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일상의 물건이니만큼 박리담회라는 물건이 딱 들어맞게 꾸준하게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해 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판관비였습니다. 판관비가 17년 3조 7천억에서 19년 4조 7천억으로 2년 사이 1조 원 이상 늘었는데요. 이에 대해 19년에 늘어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급여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력 투자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었고 여기에 더해 세금은 물론 감가상각비도 크게 늘어난 것이 판관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연간 단위로 꾸준하게 줄어왔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500억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활동의 경우에는 기타 수익이 전년보다 높았는데 이와 함께 금융비용이 높았고요. 다만 기타 수익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영업외 활동 자체는 긍정적으로 기록되긴 했는데 이 같은 기타 수익의 내용을 확인해보게 되면 유무형 자산의 처분 이익이 2,500억
1,500억 이상 기록되면서 이 같은 일회성 수익이 기타 수익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이와 함께 늘어난 금융 비용을 보게 되면 이자 비용이 전년에는 800억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1,500억 가까이 기록되면서 금융 비용의 증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같은 영업외 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2,200억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먼저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18년에서 19년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부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이에 따라서 개별 계정의 증가 내용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도 증가를 했고 매출채권, 재고자산, 금융자산 등 다양한 계정의 금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역시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가 7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3조 원 증가한 것이 자산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 같은 부채 증가의 내용을 계정별로 보게 되면 기타 단기 금융 부채 2천억 정도가 증가한 것 등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기타 장기 금융 부채가 2조 원 이상 상승한 것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리스 부채가 300억 수준에서 1조 9천억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역시 자주 말씀드리는 회계기준 개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증가이고요. 이렇게 부채가 늘기도 했지만 자본 역시도 늘었는데요. 하지만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가 늘었는데 여기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빚집의 지분 개정의 증가와 함께 신종 자본증권의 개정 증가인데요. 실제 2019년 6월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이 같은 증권 발행에 따라서 자본 개정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국 그리고 새벽 배송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2020년 반기 보고서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 보고서에 이어서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자산은 일단 내부 계정에서의 조금 변화는 있긴 하지만 총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부채 역시도 앞자리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산의 변화 금액만큼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본 역시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적을 좀 보도록 하죠. 매출은 누적 기준으로도 분기 기준으로도 모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원가율을 보게 되면 반기의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의 누적 기준 원가율이 74.7%였는데 2020년 반기의 누적 기준 원가율은 73.8%로 1%가량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판관비의 증가가 더 컸습니다. 판관비의 경우 2019년 반기에는 매출 총이익보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매출 총이익의 증가를 뛰어넘어서 판관비가 더 많이 증가해서 2020년 반기에는 판관비가 매출 총이익에 근접한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같은 판관비 증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급여의 증가와 함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력 투자에 대한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세금이나 지급수수료 등 그 외 비용도 증가한 영향에 따라서 판관비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직전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와 대비해 봤을 때 영업손실이 크게 감소했었는데 이것을 만회한 것은 바로 기타 수익이었습니다. 2020년 반기에 기타 수익이 무려 6천억 이상 기록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유무형 자산의 처분에 따른 영향이었는데 2020년 3월에 마곡에 있는 업무용지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토지 매각에 따라서 기타 수익이 6천억 이상 기록되었는데 이 6천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의 영업이익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한 2020년 반기 순이익 3,600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2020년 9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에 따르면 무려 11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짝 본 것을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낮았는데요. 이 같은 것이 11개 분기 만에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9월 초에 기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마트의 경우 이처럼 월간 단위로 영업 실적을 공시하기 때문입니다. 월간 단위의 공시 내용을 토대로 추정을 해서 8월 말까지의 실적을 확인하고 9월의 실적을 예측을 해서 3분기 실적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목표 주가를 19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새벽 배송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 얘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새벽 배송을 포함을 해서 온라인에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지속적으로 기대할 만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 19만원에 맞추어 현재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큰 기대도 없고 실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서 그런지 코로나로 인해서 빠지긴 했지만 언제가 코로나인지 모를 정도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다만 앞에서 확인한 3분기 실적에 관한 언급이 있기 직전 8월 말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간 것이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시장 전체가 빠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빠졌는데요. 그런 와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꾸준하게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조용히 매집하는 것인지 실제 이렇게 매집한 것에 비하자면 주가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하는 랠리가 월요일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점과 함께 분기 실적 시즌 전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이마트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유통계의 공룡 이마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마트 역시 다른 유통사와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해외 여행 가서 동남아에서는 롯데마트도 가보고 대만에서 홈플러스도 가봤지만 이마트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마트가 잘 나가면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마트가 해외에서 승승장구했으면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